자, 다시 여기 봐봐요. 가격 공시해 놓은 걸 뭐라고 한다? 공시가격.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걸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요? 시가 표준에. 이것을 양도소득세에서는요. 기준시가. 그래서 시가 표준의 법조문을 보면은 공시된 가격이 있으면 공시된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양도세 가면은 공시된 가격이 있으면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하겠다. 근데 그게 없을 때만 지방자치단체 국세청장이 결정하겠다. 깔끔하죠. 결국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물건별로 공시가격을 이렇게 평가해놨겠죠. 그럼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토지는 뭘로 평가해놨고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요.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격. 그럼 토지 문제를 낼 때는 공시가격 시가표준에 기준시가란 말을 써도 되고 토지 공시가격이 뭐니까 개별 공시지가 그 말을 써더라도 같은 말이라고요. 이 범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가봅시다. 자, 11페이지인데 제5절 봤더니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있습니까? 그럼 세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납세 의무자가 과세 대상을 취득했으면은 과세 표준에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면은 세액이 산출될 겁니다. 이게 산출세액인데 요 나온 산출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60일 이내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세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디에서 세법에서 세율은 이런 물건이면 몇 퍼센트를 적용하라고 정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올바로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세율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을 때 비율로 정해진 것을 뭐라고 했어요? 정율세. 금액으로 정해진 것을 정액세. 근데 우리 지금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전부 다 얼마짜리를 취득한 것이니까 뭐로 표시가 돼요? 종가세. 그럼 세율은 당연히 비율로 정해줄 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표시가 된다? 정율세. 우리 시험 목적 범위 내에서 유일하게 등록 면허세만 종양세와 정액세를 동시에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형태로 간다고요? 종가세. 그럼 이 비율로 표시되는 정률세를 다시 내가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을 적용하는 뭐가 있고 비례세율. 과표가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인데 좀 더 바로 숫자를 보게 되겠지만 우리 취득세는 전부 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 옆에 숫자가 하나 나와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율은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취득세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결국은 우리 쪽에서 뭘 정하겠다는 거예요?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세율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적용을 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 쪽에서 얼마에 내가 이 물건을 취득했습니다. 과표를 정하는 것인데 취득세는 당연히 대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는 것인데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은 내가 얼마에 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억 원이면 10억 원, 20억이면 20억. 그럼 10억 원으로 신고 들어간다면 10억 원에 세율 이미 정해놨겠죠. 그리고 우리는 적용해갖고 세금을 계산한 것을 신고하고 납부 들어가는 것인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납세 의무자는 항상 정직해요? 아니죠. 그럼 취득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당연히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거든. 이것을 우리가 속이면은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이건 세무공무원들이 바로 할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은 이 세율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속이는 게 아니고 뭐를 줄이려고 노력할까요? 과세 표준. 그럼 이 신고 가격을 점점 낮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부동산 평가해 놓은 금액을 뭐라고 한다? 공시가격. 그걸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신고 들어온 금액을 우리는 인정해 줄 텐데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금액이 우리가 평가해 놓은 금액이 시가 표준의 이상으로는 신고를 들어와야 받아줘요. 그럼 우리가 신고 들어간 금액이 자기들이 평가해 놓은 금액인 시가 표준에게 미달할 수 있겠죠. 그 미달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도 평가액인 얼마 이상 시가 표준의 이상으로는 신고를 들어가야 과세관청은 받아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평가해 놓은 금액이 만약에 8억 원인데 우리가 신고를 10억 원에 들어갔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오케이, 땡큐. 과세관청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자, 9억 원에 들어갔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과세관청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8억 원에 들어갔습니다.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상으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이때 약간 좀 이렇게 과세관청 쪽에서는 좀 고개를 한번 젓겠죠. 어라? 그래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신고한 금액이 만약에 7억 원에 들어갔다. 그럼 과세관청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안 된다. 안 받아줘요. 그때는 뭐로 들어갈까요? 8억으로 들어갑니다. 과세관청 그때는 세금 계산을 다시 뭐로? 8억 원으로.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도 얼마 이상으로는 신고를 들어가야 시가 표준의 이상으로는 신고를 들어가야 받아줍니다. 즉 거래 가격을 너무 적게 속이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시가 표준의 이상으로 신고하라고 법조문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과도하게 금액을 속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데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인데 만약에 납세의무자 측면에서 거래 가격을 속일 수가 없는 거래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거래 가격 자체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매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매 감정평가 시가 표준액을 확인해 봤더니 8억 원인데 8억가는 감정평가액인데 계속 유찰돼 갖고 우리가 그것을 법원 등을 통해서 5억 원에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취득세를 얼마에 대해서만 내면 돼요? 5억 원. 그건 내가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경우라면은 내가 취득한 금액이 뭐에 미달하더라도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적었어요?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니양쌤이 배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나는 거래 가격을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인다고. 예를 들어서 평가된 금액이 8억 원인데 국가 소유 부동산을 내가 5억 원에 매입했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취득세 얼마로 들어가? 5억 원. 이것은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받아준다고요. 왜? 내가 거래 가격을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개인 간 거래 등의 경우에는 거래 가격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으로는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는 신고를 들어가야 받아주지만 거래 가격을 속일 수 없다고 지자체장이 판단된 등 거래라고 열거해 놓은 것이라면 그게 뭐에 미달하더라도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걸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것은 뭐에 미달하더라도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열거된 것만 미달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열거가 안 된 것이라면 무조건 무슨 금액 이상으로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들어가야 받아죠. 그래서 이게 원칙 예외 특례입니다. 그럼 특례는 예외를 둔다 두지 않는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에 미달하도 상관이 없다? 시가 표준액. 자, 가볼까요? 깊게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 11페이지 맨 밑에 1번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 표준이 있어요. 자, 연가를 1번 봤더니 원칙 취득 당시 뭐로 간다? 신고가액. 근데 예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 표준액. 자, 동그라미 1번 토지 및 주택은 기업 공시된 가액이 있으면 아까 제가 뭐를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공시된 가액. 자, 넘어가시면요. 그 공시된 가격이 토지는 뭘로 가고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그러니까 아까 1교시 마지막에 보니까 또 다 필기하고 있다고. 막 필기할 필요가 없었다. 왜? 책에 있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필기하려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 내가 왜 필기를 좀 방지하냐면
여기 필기 해놓고 저는 이제 여기 설명하는데 일부 분들은 여기를 필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더 큰 걸 놓쳐요. 그래도 뭐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하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너무 필기를 또 막으면 그걸로 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하세요. 이제 절대 얘기 안 할게. 근데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얘기는 이제 안 할게. 세 사람이 계속 인상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거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또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십시오. 근데 저 같으면 지나간 버스는 다시 손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버스 오니까. 자,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지? 자, 니은 공시된 가격이 없을 때만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 2번은 몰랐답니다. 자, 양가로 봤더니 3번 봤더니 사실상 취득 가격 등을 과표로 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입증되는 거래입니다. 어디로부터 취득했다? 국가 등. 국의 동그라미. 2번 외국으로부터 뭐 했다? 수입. 수의 동그라미. 3번 공매 방법. 공의 동그라미. 4번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아직 가로는 보지 마십시오. 자, 5번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 자, 저를 봐봐요. 요 5개는 아까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앞에 취득 시기 배울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 있었죠? 그때 요 5개는 나왔죠. 그런데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것은 아까 몇 개밖에 열거를 안 하고 있어요. 5개. 근데 지금 과세 표준에서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게 5개만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6번이 하나 더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린 정확히 판단합시다. 저를 봐봐요. 집중. 주간 버리세요. 과세 표준에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것은 몇 개를 열고 하고 있다. 6개를 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마저 볼 거니까. 그런데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것은 6개가 아니고 몇 개요? 5개. 그러면 지금 과세 표준에서 맨 마지막에 6번째 있는 것은 과표는 뭘로 가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취득 시기는 사실상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법을 해석하셔야 돼.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명시해 놓은 것은 몇 개밖에 없다. 5개. 5개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느낌 와요? 근데 과세 표준에서는 몇 개야? 6개. 그럼 몇 개 차이가 발생해? 하나. 그 하나는 과표를 물어볼 때는 뭘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격. 취득 시기는 사실상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자, 그게 6번을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뭘 받은 거? 검증. 검증 동그라미.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배우시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 개인 간 매도자, 매수자, 개인 간 거래입니다. 또는 공인중개사를 개입하면은 그 매도자,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뭐 일정 기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가격 신고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래가 얼마에 거래됐습니다라고 신고를 들어가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 크게 주변 시세랑 차이가 없을 거라고 발생하면 우리한테 신고 필증 같은 걸 제시해 주거든요. 우리가 신고 필증 받은 금액이 검증 받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자체장들이 우리한테 인정해 주겠다고 신고 필증을 제시해 줬죠. 그럼 과세 표준을 들어갈 때는 뭐로 들어간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신고 필증 받은 금액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 과세 표준은. 그런데 얘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우리는 취급되기 때문에 취득 시기만큼 이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현행법에서. 그래서 취득 시기만큼은 그때는 사실상으로 간다, 계약상으로 간다. 계약상으로 간다라고 그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6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6번을 제외한 것은 취득 시기를 뭘로 가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이 6번째 있는 것은 과세 표준만 뭘로 가고 사실상으로 가고 취득 시기는 뭐로 간다? 계약상으로 간다는 거. 그것만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자, 됐고 나머지 보지 마시고 자, 오른쪽에 갔더니 2번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이 있습니까? 자, 우선 양가로 2번만 보십시오. 양가로 2번. 자, 토지 지목 변경인데 자, 지금부터 앞에 보십시오. 집중. 나머지 체크하는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했습니다. 농지일 때 평가액이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이고 대지로 지목 변경을 했더니 시가 표준액이 3억으로 늘어났어요. 가액이 증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가됐죠? 요 증가된 금액이 얼마예요? 2억. 원칙적으로는 2억이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얼마가? 2억이 과세 표준인데 아무런 말을 주지 않으면 요 시가 표준액 증가분이 과세 표준인데 어떤 이유가 있냐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지목 변경할 수 있겠죠. 법인도 농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갖고 있던 농지 등을 토지를 이렇게 지목 변경하면 법인은 법인 장부에 의해서 들어간 비용이 확인돼요, 안 돼요?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으로 들어간 비용이 만약에 5천만 원으로 입증될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 법인은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느냐인데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이 5천만 원 입증되더라도 시가 표준의 경제적 가치 증가분 2억을 그대로 법인도 지목 변경 과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제적 가치 증가분 2억에다가 법인이 비용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5천. 토지를 지목 변경할 때 뭐 포크레인 모르고 막 이렇게 토지 막 엎어야 되니까 비용 들어간 게 5천입니다. 이 5천을 뺀다. 그럼 이게 순수 이득이니까 요 1억 5천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1억 5천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다. 3번. 비용이 5천만 원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비용 자체가 과표가 돼야 된다. 2억 무시하고. 이 세 가지 중에 답이에요. 질문 케이스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 비용으로 인정 안 합니다.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증가액인 얼마? 2억을 과표로 가는데 지금은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지목 변경했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관점이잖아요. 그대로 2억으로 간다. 그래서 2억에서 5천 비용을 뺀다. 그냥 비용 5천으로 간다. 세 가지 중에 답이에요. 1번 손 들어봐요. 의사표현 확실합시다. 1번. 2번. 좀 있네요. 3번. 2번 손 든 사람 손 들어봐요. 왜 말을 안 듣는데? 노란색이 답이라니까? 어? 앞으로. 3번이 답이에요. 대부분 이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깨드릴게요, 제가. 취득세는요, 내가 어떤 물건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의 세금 부과하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면 이런 개념이 맞아요. 내가 파는 가격에서 취득한 금액을 빼서 순수 이익인데 취득세는요, 내가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그 돈이 얼마가 나갔는지가 취득 가격입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주머니에서 토지 지목 변경할 때 돈이 얼마 나갔어요? 5천. 5천이 과표가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2억 원짜리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2억 원짜리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그래서 거기 뭐 유치권도 설정되어 있고 뭐 법정지상권 막 복잡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 부동산만 낙찰받으면은 최소한 아무리 내가 급매물도 팔더라도 내가 2억은 받을 수 있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최소 가치가 2억에 바로 되팔려요. 2억. 경제적 가치가 2억짜리인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막 유치권 돼 있죠. 법정지상권 돼 있죠. 뭐 복잡하니까 못 들어가는데 딱 그 경매 그 프로가 딱 봤더니 이거 다 가짜야. 계속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한 5번 유찰된 다음에 5천만 원에 딱 금액 써내갖고 최고가로 낙찰받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얼마에 대팔 수 있는 물건을 2억. 내 거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데? 2억인데 나는 얼마 낙찰 받아왔어? 5천. 그럼 우린 취득세 신고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얼마에 들어갈 거야? 5천.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얼마 비용을 들여서 5천만 원 비용을 들여서 토지를 지목 변경하면은 얼마 가치가 늘어나는 것뿐이다. 2억이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간 건 얼마밖에 안 되니까 5천이니까 비용 자체를 과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근데 사람들은 주관을 개입하니까 2억에서 5천을 빼는 형태로 많이 간다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셔야 돼. 문제 풀 때는 간단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 문제를 내면요 간단해요. 비용이란 말이 지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시가 표준액 증가액이 과표예요. 무조건 경제적 가치 증가분이 과표입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데 비용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때는 시가 표준액 증가액이라는 단어를 아예 찢어버리시라고. 의미가 없는 말이야. 무조건 뭐로 과표를 한다? 비용 자체. 이것만 딱 인식하시면 돼. 이거를 정확히 인식을 못하시면 나중에 다 당해요. 왠지 비용이란 말이 나오면 아마 비용을 막 플러스 할 것도 같고 마이너스. 그거는 주관이거든. 우리 법조문 그대로 가야 돼. 다시 푸는 요령. 토지 지목 변경 물어봤어요.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답 다 바로 보여. 뭐로 간다? 시가 표준액 차액 증가액. 근데 시가 표준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별도로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비용. 그때는 뭐를 찢어버린다. 시가 표준액 단어를 아예 찢어버리라고. 가리시라고. 무조건 뭐만 찾는다. 비용 자체가 과표예요. 자, 요거 아까 그 3번으로 맞추신 분 손 들어봐요. 아, 빨리 손 들어봐요. 이거 알아서 맞춘 거예요? 노란색이라서 맞춘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스탑.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공부할 때. 우리는 대학교에서 논문 쓸 목적이에요? 시험 목적이에요? 시험. 그냥 조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실무 생각하면 안 돼. 아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과목은 점수가 안 나와요. 문제 풀 때 다 그 주관을.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히 그걸 배제시키셔야 돼. 무조건 그냥 강의 듣는 대로 그렇게 딱 받아들이시라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근데 질문해봐. 뭐? 하면 안 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습니까? 자료 잠깐 보십시오. 자 거기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간단하게 냈습니다.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자 지금 쪼를 볼게요. 누구로부터 취득했어요? 국가. 거래 가격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여. 그럼 뭐를 과표로 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 연부 취득이라며 연부 금액. 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율인데 다시 13페이지. 자, 다시 판서 잠깐 볼게요. 정상적인 거래 금액은 시세라고 표현합니다. 뭐 고등어 시세가 얼마냐, 요새 뭐 배추 시세가 얼마냐, 그 시세란 말을 부동산에서는 시가라고 표현합니다. 시가란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시가라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금액이에요. 뭐 아파트 10억 원이면 10억 매매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평가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평가해 놓은 금액은 정상적인 시가보다는 높게 평가해 놓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 20% 정도는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80% 선에서 평가를 해 놓는데 평가해 놓은 금액을 우리는 크게 뭐라고 표현한다? 공시가격. 그러면 개별적인 물건별로 가격을 공시해 놓을 수밖에 없다고요. 토지는 공시를 어떻게 놓고 단독주택은 어떻게. 그럼 법에서 이렇게만 그냥 표현하면 우리는 공부할 때 참 편안한데 이게 만드는 부가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표현을 다르게 쓰는데 지방세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체해서 쓰고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으로 생각하면 돼. 아까 우리가 조문을 봤지만 토지 시가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격이 있으면 공시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없을 때만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것뿐이고.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기준 시가. 그러면 취득세에서 내가 세금 신고를 들어간다는 것은 세율을 내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적용을 하는 것뿐이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내가 얼마인지 신고를 들어갔을 텐데 원칙은 내가 얼마에 취득했습니다. 신고한 가격인데 속일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밑에 금액을 정해놨죠. 얼마 이상으로는 신고가 들어와라. 시가표준액. 그럼 일반적인 거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 들어가면 그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거래 가격을 속일 수가 없는 경우 있죠.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거래 가격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럼 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것은 뭐에 미달하더라도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고 그다음에 주의하실 게 토지 지목 변경은 문제 풀 때 간단합니다. 우리는 시험 목적이에요. 비용이란 말이 지문에 안 들어가면 그때 깔끔해요.
비용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데 또 비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단서조항이니까. 무조건 뭐로 가고 시가 표준액 차액, 한마디로 증가액.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시가 표준액 차익이란 단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별도로 단어가 비용이란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때 여러 생각하시면 문제 못 풀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시가 표준이란 말을 아예 그냥 삭제시키시라고, 그냥 이렇게 볼펜으로. 그럼 뭐만 남아요? 비용. 비용 자체가 값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이 이렇게 냅니다. 토지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에 비용을 합친 금액을 값표로 한다. OX, X. 그런 말 없어요. 무조건 비용 그 자체만 값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은 토지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 1억 원에다가 비용 5천 합쳐서 1억 5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여러분들 주관이라니까. 무조건 비용이면 다른 거 다 무시하셔야 돼요. 무조건 비용 자체만 답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세율인데 지금부터 세율을 잘 보세요. 세율은 지금부터 다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큰 틀만 잡아드릴 겁니다. 세율은 지금 입문 과정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암기 자체도 하지 마실 거. 1월달부터 제가 4월달까지 무조건 암기 시켜드릴 테니까 그냥 구조만 파악하고 넘어가세요. 이 지방세 세율을 적용할 때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는 그 정률세 형태로 이미 법에서 정해놨는데 세 가지 용어를 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 표준세율로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표준세율보다 세금을 높게 과세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제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중과세율이라고 합니다. 몇 퍼센트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하나는 이 표준세율보다 세율을 낮춰서 세금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세율의 특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디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세율 특례가 제일 좋은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뭐고? 표준세율이고 제일 높은 게 중과세율. 혜택을 주겠다는 게 세율 특례. 자, 그러면 이 표준세율은 잘 보세요. 몇 퍼센트 이렇게 표준세율을 4%로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을 정해놓은 게 이런 물건은 4%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법에서 딱 만들어놨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4%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4%라는 것은 법은 국회 조세 법률주의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놨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은 어디예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혹시 조례란 말 들어봤어요? 공법에서? 들어봤을 거는데 조례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례인데 그럼 모든 지자체는 4%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어떤 지자체는 돈이 많아요. 재정 자립도가 충분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자체는 이 재정 자립도가 약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많이 거둘 수 있겠죠.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 표준세율에는 표준세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율을 조정해서 할 수 있어요. 조례로. 무슨 소린가 하면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몇 퍼센트인데 4%인데 4%에 50%니까 2%를 뭐 해도 되고 마이너스 시켜도 되고 뭐 해도 된다.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시키면 몇 퍼센트? 2%. 플러스 시키면 6%. 그러면 이 2%에서 6%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정해놓고 아무렇게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는 그냥 우리는 그냥 4%로 가겠다. 그럼 그 지자체에서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4%로 세금 내면 돼요. 근데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돈이 많다. 뭐 취득했을 때 세금 많이 거둘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2%로 가겠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 조례를 봤더니 우리는 최근에 돈이 없다. 우리는 높게 과세하겠다. 6%로 정해놓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취득세라는 것은 지방세라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같이 내는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세율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탄력세율.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표준세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단어는 무조건 자동으로 따라나요. 이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점입니다. 그럼 취득세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뭐고 표준세율이니까 표준세율 옆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등록 면허세도 표준세율이거든요. 그럼 표준세율 가면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재산세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표준세율 몇 %로 정해놨는데 거기서도 조례로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표준세율보다 높게 과세하겠다는 세율이 뭔데? 중과세율. 그럼 중과세율에도 어떤 지자체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예상 문제. 그러니까 표준세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라는 게 따라 나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중과세율이 만약에 12%다. 12%면 그 12%의 50%니까 6%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느낌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중과세율이라는 것은 제재를 하겠다고 법에서 만들어 놓은 세율인데 국회에서 어떤 지자체가 거기다 마이너스 50을 한다는 것은 법제도 취지가 어긋나죠. 그래서 중과세율은 무조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이 같아집니다.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슨 세율에만 표준세율에만 이런 단어가 따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부터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몇 %라고 이미 정해놨겠죠. 그것은 그냥 지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절대 암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세율 암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뭘 떨어져요? 합격하지. 암기를 하는데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고생할 필요가 없다. 아주 지엽적인 암기상이니까. 자, 봅시다. 13페이지. 자, 1번 보시면요. 맨 밑에 표준세율 되어 있습니까? 자, 자동적으로 쫓아나오죠.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자, 연가로 1번. 취득 유형이 유상승계 취득이면은 자, 동그라미 1번 주택이냐, 동그라미 2번 농지냐, 동그라미 3번 그게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동그라미 1번 주택은 원래 주택은 옛날에는 4%였는데 이 주택 거래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유상 거래로 인한 주택은 세율을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6억 원 이하짜리를 취득할 수 있겠죠. 그때는 세율이 1000분의 10이에요. 그러면 10이라고 적으셔야죠. 1000분의 10. 그럼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비로 바꾸면 100분의 1이죠. 몇 퍼센트? 1%. 시험은 두 가지 표현을 다 씁니다. 1000분의 10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 법전처럼 퍼센트로 바꿔서 1%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다음 내가 취득한 물건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수 있겠죠. 그때는 1000분의 20이에요. 1000분의 20. 그럼 7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몇 퍼센트? 2%를 부과합니다. 이건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6억 원까지는 1000분의 1.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누진세율이 아니고 비례세율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적용합니다. 전체 금액에. 9억 원 초과되면 1000분의 30이에요. 1000분의 30. 이것부터 기억하시고요. 다음 농지는 무조건 1000분의 30이에요. 농지는 1000분의 30. 주택과 농지 이외의 부동산이니까 뭐 상가 등을 말하겠죠. 1000분의 40. 1000분의 40. 그래서 정암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유상거래랑 상속만 좀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밑에 땡거로 2번. 무상승계 취득이 있습니까? 자, 상속부터 갑시다. 상속은 받은 물건에 따라 역시나 달라지는데 농지가 있고 농지가 아닌 게 있죠. 그럼 상속에서는 주택도 어디로 들어간다? 이외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속에서는 주택을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농지만 구분해요. 농지는 1000분의 23. 농지 아닌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럼 뭐 주택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 상가 등을 상속받으면 세율은 1000분의 28. 그럼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저를 볼게요.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상승계 취득하고 지금 무상 중에서 상속은 받은 물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받은 부동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그것만 마인드를 잡으십시오. 숫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상속 이외의 무상이 있습니까? 그럼 상속 이외의 무상이니까 얘는 증여 등을 말하겠죠. 여기부터는 이제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증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해요. 이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은 세율은 어떻게 간다?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는 뭐 종교단체, 학교 법인 같은 거 말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적지 마시고. 그다음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면 어떻게 간다? 1000분의 35. 그러면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집중. 집중. 만약에 상속을 물어보며 누가 받았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무엇을 받았는지만 판단하시면 돼. 농지냐 그게 아니냐. 그런데 증여를 물어보며 농지 이런 말은 다 미끼 상품이야. 그건 세율에 영향 미치지 않고 누가 받았는지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 우리 개인 간 증여를 받으면 1000분의 35. 그러면 저 문제를 내볼게요. 집중. 증여로 개인이 농지를 취득했다. 여기서 필요 없는 말은 뭐다? 농지예요. 이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우리 물어보는 취득 유형이 뭐다? 증여. 그때는 누가 받았는지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받았어요? 지금 개인. 개인은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죠. 그럼 세율은 1000분의 35. 이 판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취득 유형 중에서 유상거래랑 상속만큼은 받은 물건이 판단 기준이지만 그거 이외에는 누가 받았는지라는 거. 그럼 증여 등은 물건은 판단 기준이 아니고 누가 증여를 받았냐. 그다음에 가로 3번.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28이라고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4번. 공유물 분할. 아직 가로 보지 마시고 공유물 분할은 1000분의 23. 나중에 이외에 배웁니다. 합유물 등을 분할하더라도 1000분의 23. 1000분의 23. 이거 언제 암기하냐 싶죠? 네, 다 암기돼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매년 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이거 한 번에 암기하면 조금 숨차죠. 암기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암기 못하면 시험 문제 한 문제 못 맞추거든요. 암기를 해야 맞추는데 4월 말 6월 말 가도 이거 암기 못하거든요.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거의 90%는 암기가 안 돼요. 근데 암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암기를 하려고 덤벼드시니까 암기를 못하거든요. 항상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이거 언제 몰아갖고 한 번 해야지. 못 몰아요. 뭘 몰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번 주 내로 끝내거든요. 오늘은 유상만 기억해. 유상만. 한번 해볼까요? 저를 봐봐요. 유상. 주택. 물도 아니에요. 6억 원 이하는 1. 퍼센트 뺍시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 3. 농지 3. 아니면 4. 요거만 하면 돼요. 오늘. 그리고 내일요. 상속만 해요. 상속. 오늘 거랑 같이. 그러면 10초 투자하면 되거든요. 10초. 그러면 하루에 한 칸씩만 암기 들어가면 일주일 뒤에 무조건 표준세로 암기가 되거든요. 다음 주에 조를 볼 때. 그런데 다음 주에 조를 볼 때 이거 암기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은 일주일 내에 암기가 되는 거. 하루에 10초씩만 투자하면 암기가 되는 것을 10초 좀 심했고 1분이면 되는 것을 한 번에 암기하려고 계속 밀어버리니까 6월 달 가도 암기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간편합니까? 하루에 1분 투자해서 하루에 한 칸씩만. 그럼 일주일 뒤면 바로 암기되거든. 어떻게 해보실래요? 하루에 1분씩 해서 일주일 동안 해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암기할래요? 아니 이거 여러분들 그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게 모든 과목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공부를 못해요. 그게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만 강하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뒤로 딜레이되다 보니까 한 4월달 5월달 가서 똑같아 실력은. 그런데 욕심 버리시고 그냥 구구단 암기하는 식으로 하루에 한 칸씩 1분씩만 투자하면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그냥 1분만 딱 보면 되잖아. 일주일 뒤에 표준세는 무조건 암기가 되는데 남들 6월달 가서도 암기 못하는 거 이번 주 내로 암기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만 암기하면 돼요? 유사. 이미 암기했잖아. 암기가 끝내지. 오늘은 눈 오니까 암기하면 안 되니까. 자, 주택 6억 원이야. 1. 6억 원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원 초과 3. 농지 3. 아니면 4. 상속은 오늘 하지 마요. 기분 나쁘니까. 그럼 내일 상속 1분 할 때 오늘 했던 거 같이 하는 거 시간 안 걸리니까. 그럼 그 다음 날에서는 증여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딱 일주일 뒤면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시험 볼 거예요. 내가 무리한 요구한 거 아니니까 하루에 1분씩 일주일. 그래서 다음 주에 정확히 3명을 지목할 겁니다. 1교시 딱 들어오자마자 딱 지목하고 일으킨 다음에 뭐뭐뭐 딱 하면 딱 튀어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다. 아, 올바른 방법. 아, 합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지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뒤에 그림을 보셔야 돼요. 와, 복잡해 보이죠? 뒤에 그림 복잡해 보이죠? 자, 저를 볼게요. 요게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예요. 뒤에 있는 표가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할 게 없고, 뒤에 있는 표를 이해하시면은 세율 특례 부분하고 한 큐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하면서 우리는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뒤에 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일일이 그것을 지문을 다 암기해야 되는데 벅차요. 그래서 제가 요 변청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왜 이 세율 특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것만 잠깐 봅시다. 집중.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무슨 세율이에요? 표준세율. 보다 높게 제재하겠다는 거 중과세율, 낮게 과세하겠다는 거 세율 특례. 표준세율은 무조건 무슨 단어가 따라붙는다? 탄력세율. 어떻게? 조례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가 있다. 됐죠? 쉬었다가 표 잠깐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하죠.